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0대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살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남편은 항상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 마음을 아이들도 알았는지 저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저희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꼭 효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행복이었고 피로회복제였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기구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 셋을 키웠어요. 비록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좀 가부장적이고 엄한 스타일이었어요. 칭찬 대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따랐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되려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자식들은 잘 커주었어요. 자식 3명 모두 서울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운 줄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현재 대기업 임원을 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꽤 크게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서 풍족하게 살고 있고 셋째는 공무원인데 일하면서 만난 동료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들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 안 한 지 꽤 되어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는 자식놈도 있지만요. 한 5년 전쯤 남편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바로 발견을 해서 병원을 데려갔기에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는데 그 후로 중풍이 와서 혼자 거동하기가 힘들어졌었죠. 처음에는 정말 제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살던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저와 남편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따로 살 뻔한 적이 있지만 말이에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남편 치료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아들네 집에 있을 거라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요즘 애들은 예전처럼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던데 치료 다 하면 바로 시골로 다시 내려와. 며느리 구박받으면서 지내지 말고. 한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박받을까봐 걱정, 아니면 잘해주면서 재산 빼낼까 걱정. 처음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식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게 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예전에도 몇 번 큰아들이 저희를 서울로 오라고 하긴 했었는데 도시 생활이 답답하고 아이들과 같이 살면 불편할까봐 시골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큰아들의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는 마당 딸린 큰 전원주택이었어요. 2층에 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 들어있는 사람이 나갔고
저희가 2층에 머무르기로 했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지낼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아침, 점심, 저녁 꼬박 3끼를 다 챙겨주고 똑같은 반찬을 안 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지만요. 남편은 서울에서 좋은 병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아프기 전에는 남자다운 성격에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평생을 살았었죠. 하지만 아프고 나서는 남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자존심 상해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는 날에도 혼자 보호장비를 가지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조금 넘게 노력을 했더니 똑바로는 아니지만 살짝씩 쩔뚝이면서 혼자 걸어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남편에게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한평생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이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살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치매 걸린 아버지 혼자 모시고 사는 건 무리예요. 아들 녀석이 늙은 저 혼자 치매 걸린 남편을 돌봐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니다, 됐어. 이제 와서 너네랑 같이 살면서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그동안도 충분히 니들한테 신세 졌는데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어. 이제 아버지 혼자 걸어다닐 수도 있고 나 혼자 네 아버지 돌보면서 살 수 있단다. 저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한사코 거절했어요. 어머니, 짐이라니요. 저희는 가족인데요. 가족이 아프면 같이 돌봐야죠. 어머니 혼자 아버님 간호하실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초기 치매는 약도 먹고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병행하면 치료는 못해도 최대한 치매 늦출 수 있대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치료받기가 힘드니까 서울에서 병원 다니면서 편히 지내세요. 네, 이 사람이랑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도 좋대요. 아버지 아직 다리 때문에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하는데 치매까지 오셨으니 혼자 모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프시기 전에 진작에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큰아들 부부는 그런 저의 손을 붙잡고 이대로 제가 시골로 돌아가면 자기들 마음이 어떻겠냐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다. 평생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 저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주신 게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제가 늘 어릴 때 효도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라도 옆에서 효도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동안 장남노릇 못했는데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아들 부부와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치매라고 말했죠. 그래서 큰아들 내외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다고요. 오빠는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뭐 한 거야? 장남이라는 사람이 부모 건강을 챙겼어야지. 그니까 돈도 많이 벌면 부모님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장남 대접 받았으면 당연히 잘했어야지. 그런데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들이 지 오빠한테 한 소리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잘하려고 모시고 산다고 하잖아. 아들은 그런 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한 성격했어요.
늘 어릴 적부터 집에서 동생들이 말썽을 부리면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동생들을 혼낼 정도였죠. 그래서 동생들이 자기 오빠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저희 앞에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은 남편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은연중에 장남이라고 차별 대우를 했었나 보다 하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거기 개발된다고 막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그거 알고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한 건 아니지? 모시고 살면서 유산 더 받아먹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 안 했지만 막내딸이 흘러가는 소리로 했던 이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은근히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큰아들네 집에서 계속 같이 살 것 같다고요. 논이랑 밭이 지금 놀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농사 지을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집도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알았다고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구박 안 하고 잘해준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잘해줘도 의심해야 돼. 자기네 가진 재산이 좀 있잖아. 잘해주면서 재산 미리 상속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해주지 마. 돈 앞에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없는 세상이야. 그러면서 옆집 사는 박씨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씨네 아들이 갑자기 자주 시골에 내려와서 잘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미리 유산을 받으려고 술을 쓴 거였다고 말입니다. 요즘 동네에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땅값이 오르는 추세라고요. 저보고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집도 엄청나게 잘 살아서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유산은 절대 살아있을 때 상속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당분간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새 들어올 사람 없어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손에 돈 쥔 거 있으니까 괜히 서울에서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 살살 잘 굴려서 효도나 잘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요즘에 땅값이 올라서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오곤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갖고 싶던 물건 슬쩍 말하면 사다 준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서울에서 같이 살았어요. 남편의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심해졌어요. 게다가 저도 농사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관절이 쑤셔서 매일같이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두 사람의 식비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눈치를 주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에게 용돈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같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태도가 변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큰아들 내외는 시골에 있는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희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더 치매가 악화하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긴 상의 끝에 하루 날을 잡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큰아들이 우리와 같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재산의 절반은 큰아들에게 주겠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 봐서 잘하는 순서대로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들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몫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잘하는 대로 나눠준다는데 왜 너희 몫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냐? 이미 절반은 오빠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그 나머지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거고요.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걸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 병원비며 식비며 네 오빠가 다 대주고 있는데 유산 받아도 너희 오빠한테 득될 거 없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병원비를 쓸 줄 알고. 남편은 딸들의 반응을 보고 언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들이 말이 없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만이면 너희가 우리 데리고 살아라. 그럼 너희 오빠한테 주기로 한 거 다시 너희한테 주마. 저는 곧 있으면 저희 시부모님 모셔야 할지도 몰라서 그건 안 돼요. 저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둘째는 그 당시 같이 살지도 않는 시부모 핑계를 대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겠어요? 아직 남편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던 막내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저 제가 볼 때는 모두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큰아들 부부도 저희 둘과 같이 살지 않으려면 될 수 있는 이유는 많았는데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큰아들보다 딸내들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딸들은 저희가 서울 큰아들네 집에 올라와 있어도 계절별로 한번 올까 말까였어요. 안부 전화는 시골에 있을 때부터 없다시피 했었고요. 그런데 유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유산 상속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난 후부터 갑자기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주 아들네 집에 저희를 보러 왔어요. 그때쯤 남편의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여서 저는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걱정해서 자주 얼굴을 비추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속에 다른 목적을 가졌는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보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한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희가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올 때마다 비싼 소고기며 맛집에 데리고 다녔어요. 물론 큰아들 내외도 저희에게 잘해주었지만 같이 사는 사이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비싼 음식을 사주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자꾸 좋은 음식을 사주면서 딸들이 큰아들 부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이런 음식은 안 사주죠? 네 오빠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뭐 있냐? 회사 다니기 바쁘지. 그럼 언니는 잘해줘요? 항상 큰아들 부부가 자기들이 사주는 것처럼 비싼 음식 사주냐고 잘해주냐고 구박은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 소고기 오랜만에 먹어요? 왜 이렇게 허겁지겁 먹어요? 오빠는 노인네들 고기 안 사주고 맨날 풀떼기만 주나 보네. 처음에는 그냥 걱정돼서 물어보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일부러 사이를 나빠지게 하려고 은근슬쩍 이간질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항상 큰아들 부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부부에게 설령 서운한 게 있어도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붙어 지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치매였어요. 아무래도 치매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기억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딸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쌓였던 걸 풀어놓더라고요. 어떨 때는 있지도 않았던 일을 진짜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넘어져서 이마에서 피가 난 상태로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큰 소리를 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딸들에게 말하면서 큰아들의 행동을 과장되게 말을 했고 딸들은 큰아들에게
아버지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니 결국 남매들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도 술 마시고 다니시길래 그만 좀 하시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냐? 술 마시는 게 치매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너 요즘 나한테 불만 있어서 괜히 트집 잡아서 시비 거는 건 아니고? 큰아들은 동생의 그런 태도를 보고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시비를 왜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서운하게 한 거야? 노인네한테 좀 친절하게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온 다음 날에는 항상 아침 대충 차려준다고 그러던데? 아가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님 해장하시라고 매일 해장국 끓였어요. 아버님이 지금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저번에 오빠가 부탁한 거 안 들어줘서 심술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무슨 말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니, 지금 멀쩡한 우리 아빠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치매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리분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딸들과 아들 부부는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딸들은 그동안 남편이 뒤에서 큰아들 부부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던 걸 이날 다 쏟아냈어요. 저는 남편이 치매여서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말한 거라고 대신 사과를 하고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와 큰아들 부부는 조금 서먹해졌어요. 그런데 그 틈을 눈치채고 둘째가 계속 자기네와 살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다른 자식이 모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매주 찾아와서 남편과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왠지 유산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찜찜하더라고요. 그쯤 둘째 사위가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아들 집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유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사는 거냐고 제가 흘겨 물었더니 둘째는 큰아들 내외 흉을 보면서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 오빠네가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하는 거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째 딸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계속해서 내비치자 같이 살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해주지도 못하는 아들한테 유산의 절반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 모시고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부부와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점심을 먹고 답답하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다고 나간 뒤 해가 질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가족들과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지 씨 맞으신가요? 김영중 할아버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런데 한참 후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저희 시아버님이에요. 어디세요? 저희 아버님 괜찮으신 거 맞죠? 어르신은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길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팔에 보니 보호자분 연락처가 적혀있는 팔찌가 있길래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찾기를 따라 걸어갔던 모양이에요. 꽤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혼자 걷는 남편을 발견한 운전수가 경찰서로 데려다준 덕에 저희는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미리 만들어둔 보호자 연락처가 새겨진 팔찌 덕분에 남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또 혼자 길을 잃을까봐 어디를 갈 때마다 꼭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치매기가 심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엄마, 아무래도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오늘 치매 치료받으러 병원 가는 날 아니잖아. 아니요, 그 병원 말고요. 다른 병원이요. 아무래도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아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딸이 갑자기 저에게 남편을 치매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어요. 얼마 전 남편 실종 사건을 겪고 나서 막내 동생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입원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이 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정도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오빠랑 언니한테도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에 보내는 건 반대했어요. 그런데 엄마, 며느리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엄마는 엄마 몸 가누기도 힘들잖아요. 언니가 하루 종일 아버지 돌보시잖아요. 게다가 엄마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하고요. 딸들은 아버지 모시는 며느리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버지를 다 케어하는 것 아니냐고요. 둘째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참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남편을 집에서 돌보겠다는 건 순전히 제 욕심이라고 느껴졌어요. 딸들에게 우선 며칠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에게 점심 먹자고 말하러 방에 들어간 순간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뭐야? 너 누군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응? 남편은 치매가 심해져서 저랑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경계를 했어요. 여보, 저예요. 아유, 저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당신 아내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잖아요. 결혼? 내가 할머니랑 결혼했다고요?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하나도 안 예쁜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집에서 간호하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반대했지만 전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제 의견이냐고 재차붙더군요. 제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자 동생들을 한번 쏘아보고는 제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무원을 하던 막내딸은 자기가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믿을 만한 요양원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막내딸이 가져온 요양원 리스트를 보고 가족들은 같이 요양원에 방문해서 시설 탐방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여기가 우리 집보다 시설 훨씬 좋네요. 게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매일 돌봐주시니까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운동도 매일 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그럼 요양원 비용은 오빠가 내는 거 맞지? 당연히 오빠가 내야지. 부모님 병원비 내는 대가로 재산 절반 상속받는데. 아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는 자기가 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요양원의 높은 사람한테 현금 좀 찔러주면 아버지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여기는 1년치 병원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 번에 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이 지금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라서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둘째 딸과 막내 딸이 자기들이 모아서 한 번에 낼 테니 돈을 나눠서 달라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걱정하는 저를 데리고 딸들은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다면서 자주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가더니 점점 가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요양원이 서울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가기 힘들었는데 며느리는 항상 같이 가주었습니다.
덕분에 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을 찾아갈 수 있었죠. 딸들도 귀찮아하는 일을 며느리가 다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치매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고 매일같이 남편 걱정을 하다 보니 저는 잠도 통 잘 수가 없고 입맛이 없어졌어요. 저도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살이 빠졌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딸들이 제가 아픈 것 같다면서 병원에 검사받으러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을 했지만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거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목적이 있었어요.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둘째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쉽네. 저는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리길래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고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남편의 요양원에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그동안 딸들이 저희 뒤로 모르게 하던 짓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김영중 할아버님 보호자 되시죠? 네, 맞아요. 저희 아버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아버님은 건강하세요. 가끔 사람 몰라보시는 거 말고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병원비 결제가 아직 안 돼서요.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침 계셔서 말씀드려요. 오늘 가시는 길에 결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입원할 때 1년치 병원비 현금으로 다 결제했다고 들었는데요. 1년치를 한꺼번에요? 저희는 그런 결제 방식은 없는데요. 며느리가 계속 의아해하자 간호사는 재차 자기네 요양원은 매달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라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인해서 돈을 받으면 나중에 환불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운영은 안 한다고 조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수납 창고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까 간호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 아버님 병원비 결제 명세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네받은 영수증에는 둘째 딸과 막내 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번갈아 가면서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왠지 딸들이 병원비를 뒤에서 떼먹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에게 우리 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슨 오해가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간 동생들이 자기 남편에게 했던 말들로 비춰보았을 때 뒤로 돈을 떼먹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할 뿐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는 병원비 영수증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았고 며느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했어요. 아우, 이것들을 그냥... 아들은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성훈아, 화 좀 가라앉혀. 무슨 오해가 있겠지. 애들이 돈 떼먹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겠니. 어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걔네들 돈에 눈이 멀었어요. 둘째는 사업하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만날 때마다 돈돈거려요. 막내는 공무원이라는 게 도박에 손을 대서 매일 밤마다 도박장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상태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불러놓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는 부모님 살살 구슬려서 빨리 유산 상속 받자고 했다니까요. 죽은 뒤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엄청 붙어서 살아있을 때 증여받아야 이익이라나 뭐라나. 나 참, 제가 그건 아니라고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고 했더니 빈정이 상해서 그 뒤로 자꾸 집에 찾아와서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고는 너네들이 뒤로 한 짓거리들을 다 알고 있으니 당장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겁에 질린 둘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야, 너네 어떻게 부모 상대로 그따위 짓을 하냐? 어디서 아버지 병원비를 거짓말 쳐가지고 뒤에서 수작질이야? 저는 살면서 그렇게 아들이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들은 정말 그날 분노가 폭발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서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오빠한테 부탁했는데 돈도 안 빌려줬잖아. 게다가 오빠는 유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하니까 생활비 부족하다는 게 맨날 쇼핑하러 다녀? 너 명품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네 혹시 병원비 뜯어먹으려고 일부러 우리가 반대하는데 아버지 요양원에 넣은 거냐?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둘째는 변명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혹시 모르니까 보험 잔뜩 들게 어머니 설득시켜달라고까지 했잖아. 사망보험금 반 나눠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너 아버지 요양원에 일부러 보낸 거 맞지? 그제야 둘째는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일이 커져버렸어. 미안해. 아들이 한참 둘째를 혼내고 있는데 막내가 집으로 뛰쳐들어왔어요. 야, 너 네 언니가 다 불었다. 빨리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어머니가 너희 유산은 없다신다. 아들은 막내를 노려보고는 빈정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둘째가 다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물어보지도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게... 알고 보니 두 딸녀는 남편 병원비 말고도 뒤로 꾸민 짓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갔던 이유가 혹시 어디 아프면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이미 저 몰래 보험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이 있으면 남편처럼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오빠한테 병원비를 뜯어내려고 말이에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병원 문을 나오면서 혼자 했던 말이 제가 아픈 곳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소리였더라고요. 야,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왜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야, 이 멍청아. 둘째는 막내딸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입 다물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그제야 막내는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이야기를 내뱉은 후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딸들에게 유산은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둘째가 용서해달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바지가 벗겨질 뻔했죠. 그때 아들이 손을 들어 둘째의 뺨을 날렸고 둘째는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다 어른이고 성인인데 어릴 때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손찌검하면 어떡해? 너도 한 대 맞고 싶냐? 어른이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할 짓이야?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계셨으면 뼈도 못 추렸어. 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강제로 딸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동생들 간수를 잘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애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놈들을 잘못 키웠다. 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 부모를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제 어미가 병 없이 건강하다는데 아쉬워할 수가 있는지. 이 일이 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요양원에서 폐렴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 녀석들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부조금을 노리고 하는 짓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죽은 남편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서로 크면 저희와 함께 살겠다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생생한지 오늘 아침에 그 꿈에서 깨어나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꿈을 꾸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 돈이 뭔지 차라리 남편이 치매에 걸린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이런 집안 꼴을 봤으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놈 하나는 잘 키워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네요. 또 괜찮은 며느리가 든든하게 있으니 두 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식들과 다 같이 웃으면서 저녁 먹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요? 제가 용서해줘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 용서해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